안녕하세요. 늘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왜 이렇게 시댁은 대부분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저 또한 시댁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살림의 보탬이 되어 있던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던 터라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장녀인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과 파출부의 사랑을 달갑게 보지 않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죠. 하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내가 널 가르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지금 우리 집 일이나 하는 파출부란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던지 쟤랑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파출부랑은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애 이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저런 애랑 눈이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어야 원.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절대 안 돼. 네 엄마 말대로 해. 그렇게 계속 네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집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가 될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운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절 위해 희생하신 건 맞지만 결혼까지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저 여우가 얼마나 홀려놓은 거야, 얘를? 하나뿐인 아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거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모든 시댁 식구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재결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한 반쪽짜리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절 선택해 주었기에 더더욱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 집에서 널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아니야. 그 집에서 나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 집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결혼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 저렇게 훌륭하고 멀끔한 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렬이 부모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 언젠가 네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친정 부모님들은 그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절연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신접 살림을 시작하였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행복했고 돈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도 적응해 나가는 듯 하였어요. 첫 신혼집인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젠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 정말 당신네 부모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음이 많이 약한 분들이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곧 돌아서실 거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시댁은 분노하였고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잘나고 귀한 아들을 꼬여내 부모님과 절연까지 시키는 나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가지만 그때 당시 들었던 욕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면서 그저 대단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도련님을 꼬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지? 누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 속셈 모를 줄 알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 불결하다고. 형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좋게 봐주세요. 이왕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내 동생이 너한테 뭐가 씌어서 넘어갔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마 너란에 질리면 우리 성유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니?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슬슬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겨진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과 내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쯤 남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었다는 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점차 남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은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점차 그 집의 며느리로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말과 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랬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수 없으니 받아들였다마는 내가 너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 우리 아들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그리고 네 뱃속에 우리 성렬이 아이 맡긴 한 거니? 출신조차 파출부 출신인데 뭘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니, 저한테 화가 나셔서 막말하시는 거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뱃속 손주한테 모욕을 하시나요? 우리 성렬이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네 피가 섞였는데 천박하긴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 애가 마냥 예쁠 것 같아? 언젠가 성렬이도 변할 거다.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 곱고 고운 도련님인데 하여튼 너 정말 무섭고 대단한 아이야. 우리 성렬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뵈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안방마님을 하려고 해? 절대 용납 못해. 너무하시네요. 전 성렬씨 돈은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막말을 멈춰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너같이 천박한 애가 한번 돌변하면 무섭겠지.
내가 널 이길 수나 있겠니? 출신이 다른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날 아이는 태어났어요. 남편 가정 기뻐했지만 본인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는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고 밝게 키워낼 거라고 말이에요. 쟨 뭐하러 데려왔냐? 성렬이 너만 오지? 보기 싫은 애가 2명이나 있네. 아주 호까지 딸려가지고 이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것도 완전 옳게 판박이잖아. 어쩜 성렬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성렬이 딸 맞는 거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성렬이 얼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스럽네. 천박한 출신 혹시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 아유, 꼴 보기 싫어 진짜. 저 식물유전자 어디 가겠냐고. 뭐가 좋다고 애까지 만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을 나이였던 딸 아이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제 딸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딸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댁 눈치를 보는 날이 허다했었고, 처음 결혼을 강행할 때 그 강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작아진 남편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아빠 맞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았는데 여자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부모한테 대들까? 내가 꼭 그래야겠냐?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나만 안 만났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일 없이 살았을 텐데. 낳은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한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입씨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연희가 본인들 손주인데 뭐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냥 참아. 저보고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지내는 동안 참 고달팠지만 그저 딸아이랑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의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반지를 가져간 게 제 딸이라고 모욕을 주더군요. 네가 가져갔지? 바른 대로 말해. 너밖에 누가 있냐고. 분명 여기 방에 기웃거린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 아니라니깐요. 엄마, 나 진짜 아닌데. 자꾸 고모가 내가 가져갔대. 전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우, 기가 막혀. 식물유전자 어디 가나 했더니 아주 천박한 거 지엠이 쏙 빼닮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너 오늘 한번 맞아야겠구나. 할머니랑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리 안 와? 이 도둑아! 아니라니깐요. 정말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니면 안 만진다는 게 내 몸에 뿌리가 박혔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들 그만 못하세요? 아니래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물증 있냐고요. 어떻게 손녀딸을
도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너 닮았으니 뭘 못하겠어? 네가 내 아들 훔친 것처럼 네 딸이 우리 딸 보석 훔쳤을지 누가 아냐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돈 벌겠다고 파출부 좀 뛴 게 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는지. 잘난 부모들 만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번 펀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봤자 식물유전자 어디 안 가지. 구질구질한 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저 집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정말로 딸아이가 보석을 훔친 게 아니냐며 똑같이 막말을 하였죠. 시댁 식구들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아빠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까지 단단히 미쳤구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그렇게 몰라? 아니,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연희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분명 누나가 본 것처럼 말하니까 혼란스럽잖아. 진짜 아니래? 괜히 연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의심할 만한 거지.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그날 저와 딸아이에게 큰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마음만 해도 무조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이혼해. 니네 엄마 바람대로 우리가 빠져주면 되겠네.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실언했어. 내 머리가 헷가다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넌 니네 엄마 꼭두각시잖아. 어차피 안 변해. 그냥 헤어지자. 그럼 니네 엄마도 기쁠 거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에 대못 안 박아서 좋을 거 아냐. 상부상조인데 왜 그래? 이제야 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서 그러니? 너란 남자 진짜 비겁해. 내가 너랑 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워낙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려는 마음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첫 번째도 너랑 연이, 두 번째도 너랑 연이만을 생각할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당시 남편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가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상처를 털어버렸는지 잘 지냈고 그리고 딸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시댁의 도움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하게 달려왔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생활비도 다 입금해 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잖아. 뭐 어때? 아니, 절대 싫어. 당신 부모님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키울 거야.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도움을 받아.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핏줄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만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들 못 놓겠으면 이혼해.
그럼 깔끔하니까.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분들 우리 연희 도둑으로 모신 분들이야. 나 절대 그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본인이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랬는지 명절에만 가끔씩 방문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 얄궂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까지 셋이 강원도에 놀러가다 그만 마주오는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대처가 빨랐고 단체로 중형상 입은 온 가족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저 기억하시죠? 연희예요. 시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3분 골절 수술하게 됐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률이 별말 없던데? 그럼 네가 의사란 말이야? 아니, 그 파출부의 딸이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집 씨를 받아서 그런가? 너 아주 잘 컸구나. 네가 니네 엄마 핏줄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다 우리 덕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파출부 거려요. 말씀 가려하세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골절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수술 들어갈 건데 싫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 레지던트가 동의서 가져올 테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다친 부위가 3분 다 심하지가 않으셔서 한 분씩 순차적으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새 식구 병실에 딸애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전직 파출부라며 만날 때마다 내 딸까지 싸잡아 개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부모님 2분은 어리둥절한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뒤이어 시누이도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모유전자라고 무시하던 제 딸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형외과 교수였던 제 딸에게 수술을 잘 받게 된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가려서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수술을 해주다니. 내가 손녀딸을 정말 잘 두었어. 네가 김씨 집안은 분명하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손녀 아니었으면 이렇게 뚝딱뚝딱 수술할 수 있었겠어? 알아보니 이 병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만. 다른 환자들 얘기하는 거 들었다. 네가 정형외과 에이스라며? 너한테 수술하려면 대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요? 역시 우리 핏줄이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연희야. 난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정말 뿌듯해. 도둑으로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크게 될 줄 알았다니 태세 전환이 무슨 부침개 뒤집듯 빠르네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냥 손녀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선생, 여기 환자분들 잘 체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콜해. 내일 아침 회진 때 다시 뵐게요. 의사와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 하네요. 어머, 너 웃긴다.
의사 됐다고 지금 목에 힘주는 거니?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번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 이게 어디 싹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의사 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 못해? 저기요, 아줌마.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말 가려 해. 평생을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잘 살았지 당신들? 나한텐 원수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감히 핏줄 타령 마요. 역겨우니까. 딸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고 곧이어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퇴원을 했고 퇴원하는 날도 딸아이 대신 다른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렸기에 딸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멍멍이 소리를 했고 남편 또한 제 딸아이와 본인 부모님을 만날 시기를 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도둑으로 몰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근데 이제야 손녀라고? 왜? 의사 되니까 본인들 핏줄이래?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 집 핏줄도 도려내고 싶어. 그 자리에 안 나가. 너 이놈! 그래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연료하셔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양반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니? 너네 가족 감싸기병?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나도 못 잊어. 너네 부모가 나 업신여긴 거. 그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도둑 취급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손녀라고.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또다시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딸아이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저희 집에 찾아왔고 16년 만에 전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많이 연로해 지신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심술과 욕심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세월이 다 드러났어요. 너 딸 잘 키웠더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의사까지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렬이 핏줄 연이 고거 하나인데 이제라도 우리랑 교류해야 하지 않겠니? 김씨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데 네가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좀 보게 해줘. 네 말은 잘 듣잖니. 웃기네요. 뻔뻔한 것도 여전하시고요. 이제 와서 당신 아들 호람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무리하게 찾아오면 손녀고 뭐고 당신 아들 호랍이 되는 겁니다. 저 2번 말 안 해요. 제가 저리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왜 이제껏 살았냐면요. 우리 딸 나중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도 다 컸겠다. 절 이해해 주겠죠. 당신들한테 그동안 받은 무시도 난 견딜 수 있었지만 내 자식 그렇게 모욕하는 거 보자마자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무 유전자 받은 우리 연희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따님이랑 오붓하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당신네 딸도 시집 못 가고 아직 그대로라면서요. 우리가 미안했다. 너 마음속 원한 아직까지 깊은 거 다 이해해.
그래도 그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화가 나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 다 이해해요. 근데 내 딸한테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외면한 손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제 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따박따박 말을 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날 이후부터 아예 본인 부모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참 웃기게도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남편이 분명했기에 아직도 가끔 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이를 데려와 결혼을 하였어요. 본인과 같은 의사 남편이었고, 그리고 정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제 딸아이가 데려온 사인의 집안과 저희 시댁과 잘 아는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인의 집안이었고, 결국 모든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들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 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 고생하셨겠어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 모독이네. 그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유, 우리 연희도 마음 많이 다쳤겠네.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연희한테 친딸처럼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집 보내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돈 어른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그저 엄마로서 감사할 마음이죠. 딸이 복이 있으려고 하는지 사돈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딸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안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도 같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오고 싶어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차단했기에 올 수가 없었죠. 내가 그 집안 그 할머니랑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소녀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면 노인대학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녀딸 결혼식에만 참석하마. 안 돼요. 연희한테 한 행동이 있으면서 저야 뭐 엄마고 아빠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건데 연희랑 집사람 아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연희를 그때 그렇게 남보듯 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그 일은 엄마가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 마요. 아유, 이 팔푼이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고. 에이구, 누가 연희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고 멍청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손녀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가봐라. 그러니까 어딘지 당장 얘기해. 네 아빠랑 조용히 참석만 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할망구들 볼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성화에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고 역시 그날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결혼식인데 오시기는 해야지. 뭐 당신이랑 연희가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사인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연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어? 자꾸 허튼 소리 할래? 외갓집밖에 없는 애야.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 다물어. 알겠어? 난 당신 부모랑 누나 절대 보기 싫으니까. 아유, 알겠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해? 누가 당신더러 외면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나랑 연희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의사나 되니까 손녀 타령이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어봐. 어디 거들떠나 보시겠어? 당신 부모님 그런 분들이잖아. 난 지금까지도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그때 그 묵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많은 얘긴 하지 못하지만 듣기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핏줄이 엄청 애틋하신지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끝이 났고 결국 사돈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대학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며 얘기를 하는데 전 웃음이 나와서 혼났네요. 어찌나 속보이는 결말이던지 그리고 딸아이인 제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 같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리고도 아픈 제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딸아이인 누구보다 친가 쪽에서 사랑을 받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 무시했잖아. 그 집 가면 사실 그런 것만 기억난다? 쩔쩔매는 엄마랑 고함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 또 나한테도 지 엄마 닮았다고 저리 뒤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할머니. 아직도 너무 생생해. 몇 번 안겨 끝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엄마는 결혼하고 그 시절 어떻게 버텼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 가끔 엄마한테 핀잔 먹는 아빠도 불쌍하긴 한데 그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핀잔 먹는 건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고마워, 연희야. 한참이나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실 너 혼자 큰 거나 다름없지. 공부도 열심히 혼자 하고 엄마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줘서 그게 더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딸 사랑한다. 한 번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지금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겠죠. 때로는 투닥투닥, 때로는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전 남들처럼 포용력이 넓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거나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남보듯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쓰는데 창밖에 눈이 오네요. 올겨울 따뜻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위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위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발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발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인은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인은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두 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몬은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모는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